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웹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의 사회자를 맡게 된 동아시아 대학교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의 프로그램 담당가 노혜선입니다. 지금 계속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잠시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줌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세미나 간략한 설명하고 추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웹 세미나는 일단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비무장지대 두루미와 사람들에 관한 발표를 들은 후 많은 분들이 또한 궁금해하시는 북한의 두루미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 20분가량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 중에는 음소거를 유지해 주시고 꼭 강연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단의 Q&A 기능 버튼 또는 채팅방을 사용하셔서 발표자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연장 분들이 발표가 진행될 때는 여러분의 질문들을 계속 받을 예정이니 세미나의 마지막 Q&A 세션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미나는 영상으로 계속 녹화되고 있으며 추후 EFP 유튜브 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추후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비무장지대는 남북 합의로 비무장된 대한민국과 북한의 평화를 꿈꾸는 지역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만큼 사실 철새이동 경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철새들이 있고 특히 두루미 같은 다수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제 비문자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정치 이유로 인해서 이 생태적인 가치와 그리고 여러 유업들이 부각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가 되고 두루미가 어떻게 대한민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평화 메신저가 될 수 있을지 얘기해보자 저희 이제 국제 두루미 재단하고 EFB 상욱의 공동 주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본 웨비나는 2020년 두루미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국내에서 일단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물세 네트워크 이기석 박사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인정 박사님, 또 토론자로 한스자일의 한국사무소 최연아 수석연구원을 모시고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 참석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참석자분들 중에도 저희 동아시아 대학교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사무국 자체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자분들이 먼 길까지 이 인천 송도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이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에서 보시지만은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빨간색 중간에 표시된 부분이 동아시아 대항주 철새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제 북동 지방부터 미국의 알래스카,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22개국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상에는 5천만 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이 의존을 하고 있고 사실 이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제일 위협을 받고 있는 경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차원의 사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동과 협력 증진을 위해서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파트너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파트너십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7개의 파트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북한을 포함해 18개 정부 국가 파트너,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한스 자이델 재단, 그리고 공동 주최하신 국제 두루미 재단을 포함해 11개의 국제 비정부 기구 파트너, 그리고 람사르 습지 협약을 표현한 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기구 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사실 모여서 이 파트너십 틀 안에 이제 이 경로상에 있는 이동성 물새들과 서식지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동성 물새들은 생산성이 높은 습지의 이제 휴식과 먹이를 의존하면서 다음 단계의 여정을 위한 충분한 유지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매년 계절에 따라 적당한 서식지를 찾아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한 곳만 그리고 한 사람만 보호한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EFP 안에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사이트 등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를 이제 등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16곳이 등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논의할 비무장지대 근접한 철원 평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비무장지대 보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두루미가 걷어지는 지도에서 보여지시는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각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야지 이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뤄지는 주제처럼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두루미가 두루미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저희 EFP 미션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틀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웹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놓치고 있는 정보,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또 다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 논의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Q&A를 통해서 아니면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20년 동안 두루미를 연구하시고 두루미뿐만이 아니라 저어새 이제 태스크포스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한국물새 네트워크의 이기석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사님께서 DMZ의 두루미 분포와 서식지 보존 중요성의 제목으로 비무장 지대 속 두루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석 박사님.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DMZ 두루미 분포와 서식지 보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루미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새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새입니다. 이들이 과거 한국 전쟁과 2차 대전으로 거의 사라질 뻔했던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함께 이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 DMZ와 그 주변의 민간인 통제 지역이 이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DMZ는 북한과 남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 러시아와 몽골, 중국의 넓은 지역이 그들의 번식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는 이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봐주십시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두루미, 또 재두루미, 그리고 흑두루미 같은 여러 종류의 두루미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루미의 경우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넓은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철이 되게 되면 남하를 하게 되며 이 북한과 남한의 중부 지역이 주 월동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중국으로 내려가 월동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륙과 서로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집단으로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7종류의 두루미이고요. 북한에서는 흰두루미라고 하는 이 두루미가 지금 DMZ를 중심으로 거의 서식하고 있고 재두루미 역시
남부 지역으로 일본으로도 내려가고는 있지만 대부분 DMZ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북드림은 과거에 전국적으로 분포했었지만 지금은 많은 수가 일본 남부 쿠슈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네 종류는 소규모의 개체수만 도래하는 종들입니다. 좀 더 이 북한과 남한의 DMZ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동부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습지를 좋아하는 두루미들이 서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연천, 또 파주, 그리고 또 한강 하구까지 5 장소가 가장 중요한 두루미류의 월동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미와 재두루미 이 두 종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DMZ와 그 주변 민북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좀 더 두루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앞에 보셨던 이 가운데에 중부에서 서부 지역의 DMZ 지역이 지금 핵심적인 두루미의 월동지이고 과거에 북한과 남한에 있던 월종지들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서 이동기에만 잠깐 보일 뿐 거의 도래하지 않고 이 DMZ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재두루미의 분포인데요. 거의 두루미와 유사합니다. 이들 역시 전국적으로 분포했었으나 서식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들 역시 철원이라든가 이런 연천 같은 이런 DMZ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물론 한국 전쟁 때 두루미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았었는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는 꽤 많은 두루미들이 황해남도와 북한 강원도에 서식을 했던 기록이 북한 학자에서 연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해남도의 용현이나 태탄, 옹진, 강정 같은 곳 그리고 강원도 안병 같은 곳을 합치면 800마리 내외가 북한에서 서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그보다는 좀 적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나마 철원에 한 400마리 정도였었고 나머지 연천 또 판문점 주변에 DMZ 내에서 30에서 90마리 정도가 서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두루미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많았겠지만 1990년대는 어쨌든 북한 쪽에 더 많은 수의 두루미가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시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서 북한의 식량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두 북한 서식지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철원, 연천, 또 일부 파주, 강화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약 1,500마리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10여 년간 최근 DMZ에서 두루미 도래수에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무려 1,700마리 가까이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특히 두루미가 점차 늘어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원과 연천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재두루미의 숫자입니다. 역시 철원과 연천 아래쪽에 노란색, 연한 노란색이 철원 지역이고요. 그리고 연두색이 연천 지역인데요. 점차적으로 매년 증가되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한반도에 이제는 7,000마리 이상이 관찰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이렇게 늘어난 원인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철원을 예로 들어서 1970년대까지 거의 전쟁이 황무지였습니다. 그것을 개간을 시작했고 점점 논의 면적이 늘어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루미들도 그 논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농경재 면적이 확대됨과 함께 두루미들의 서식지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원으로 두루미들이 몰려든 주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물론 이런 철원 지역이나 이 민통선 지역의 농민들이 두루미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활동도 지난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해왔고 그러한 것도 역시 큰 효과가 있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제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제두루미가 과거에는 일본 쿠슈의 이즈미라는 지역에서 대부분 월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에 월동하는 숫자가 일본에 월동하는 숫자를 점차 능가하게 되고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가 한국에 월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DMZ 지역의 도래지, 제두루미의 도래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지역별로 본다면 파주 지역은 제두루미와 두루미가 도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 북한이 이 서쪽으로 있고 남한이 이제 동쪽으로 있는데 중간에 DMZ가 있고 이 DMZ는 오래전부터 제두루미와 두루미의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두루미가 200마리 이상, 두루미가 50마리 이상 서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곳의 개발의 압력이 심하고 또 최근에 이러한 도라산역, 또 최근에는 많은 자유로라든가 기타 임진각을 지나가는 도로들로 인해서 이들의 서식지가 점차 위협을 받고 있고 이들의 수가 더 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지금 임진강에서 파주 임진강에서 제두루미 뒤쪽에 두루미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루미들은 강을 좋아하는데 이 강에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군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휴식지이자 잠자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나마 올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연천 역시 임진강 중류지역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이곳에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두루미와 제두루미들이 많이 오고 있으며 최근에 두루미는 300마리를 넘게 됐고 또 제두루미도 그와 유사한 숫자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예, 임진강에서 논일고 있는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민간인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식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DMZ하고 연결되어 있고 DMZ에서도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또한 최근에 연천에는 산지를 개간해서 율무밭이 많아졌고 이런 율무의 낙곡이 두루미에게 중요한 먹이로서 역할을 했고 연천의 두루미를 그래서 율무두루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철원을 좀 더 보면은 위쪽에 빨간 점선 위쪽에 동그란 파란색 원이 주 습지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두루미들의 전형적인 잠자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인 통제 지역 일명 CC지라고 하는 곳으로 두루미들이 내려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잘 주고 있습니다. 잠자리와 먹이터.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인 통제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은 넓은 농경지, 노란색의 농경지인데요. 그러니까 동성지역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출입, 방해가 많아서 거의 서식하지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이것은 중간에 철원 그리고 연천의 상황을 이 점으로서 두루미가 분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빨간 선 가운데가 DMZ입니다. 거기에 동그랗게 표시한 것들이 주, 잠자리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주로 강이나 습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낮이 되게 되면 그들은 이러한 곳보다는 농경지, 민간인 통제 지역의 농경지로 와서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거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간인 통제 지역이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이것은 철원 DMZ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과거 논이었기도 했고 또 하천이었던 곳에 습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곳에 점차적으로 숲이 넓어지고 있고 나무의 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루미에게는 DMZ가 과거보다는
그리 좋지 못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초론평화의 민간인 통제 지역에 상당히 넓은 농경지가 있고 이러한 농경지가 그들에게서 중요한 또 휴식지이자 먹이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찾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통제 지역에서 초론평야가 가장 넓은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노란색이 농경지를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호수나 하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위쪽에 DMZ의 노란색 서클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DMZ 내에 이렇게 저수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철원 같은 경우에는 평강 쪽에서 샘물같이 샘이 흘러나오는 곳이 5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그들의 안정적인 잠자리가 되고요. 또 그 안을 흐르는 역곡천 같은 하천도 그들의 중요한 휴식지이자 잠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민간인 통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곳은 넓은 농경지도 있고 또 더불어서 하천과 또 그리고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두루미들이 이곳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겨울철에 철원 지역의 민간인 통제 지역의 논의 모습입니다. 보통 농사를 한 번만 짓고 겨울에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안 계속 철원의 민간인 통제 지역은 계속 개답을 해오면서 점차로 농경지가 넓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이곳은 민간인 통제 지역에 있는 강산저수지라고 하는 곳인데 물이 빠졌을 때 꽤 많은 수의 두루미들이 휴식지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너머가 DMZ입니다. 과거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은 좀 더 많아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이것은 한탄강의 모습입니다. 물론 DMZ에 있는 역곡천도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수의 두루미들이 다른 물새들과 함께 겨울철에 이곳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또한 겨울이 되게 되면 철원은 많이 춥습니다. 그럴 때 이 한탄강이 얼지 않는 흐르는 곳에서 이들이 발을 물에 담고 잠을 자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또한 저수지에서 수천 마리가 모여서 잠을 자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얼음이 얼었을 때 이곳은 안정적인 잠자리가 됩니다. 다음이요. 3번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쳤는데요. 정말 많은 수들이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얼음 토기저수지는 이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휴식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위쪽은 두루미, 아래쪽은 재두루미를 분포를 그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DMZ 내에 잠자리가 있고 또 민간인 통제 지역 내에도 일부 잠자리가 있습니다. 토교저수지 같은 넓은 저수지에도 잠자리가 있고요. 하지만 아래쪽 굵은 도로 밑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은 DMZ만이 아니라 민간인 통제 지역이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두루미의 무리 모습이고요. 다음 봐주십시오. 11월부터 3월까지 꽤 많은 수의 제두루미들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봐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는 또 흑두루미가 이동기 때 수십 마리가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하지만 DMZ 두루미에게 서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한강하구를 예로 들면 과거에 80년대까지 제두루미가 2,000마리 가까이 도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무엇보다 신도시가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산 신도시, 파주 신도시, 김포 신도시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점차 사람이
민통선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 향후 계속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루밀의 서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다음. 또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의 농경지들은 이와 같이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다음. 결과적으로 한강 가구가 아직도 민간인 통제 지역에 넓게 있지만 이와 같이 수십 마리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이런 개발과 관련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또한 농업 방식이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철에 논을 추경을 해버리게 되면 낙곡이 땅속에 묻혀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에 추수한 다음에 볕단을 말아서 사이리지로 만들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낙곡은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최근에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이런 민간인 통제 지역에 액체 비료 탱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돼지의 분뇨인데요. 겨울철에 뿌리게 되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면서 먹이가 부패해서 먹을 것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또한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도 늘게 됐고요. 더불어서 전기줄도 많아집니다. 이것은 사고로 이어지고 서식지가 파편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남북 화해 무드와 더불어서 민간인 통제 지역이 더 축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다면 서식하는 면적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그러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주 서식지인 임진강을 천연기물 도래지역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또한 최근에는 세계 이런 자연유산과 더불어서 세계 지질공으로서 철원과 연천 두루미 도래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식지 보호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평화의 메신저인 이런 두루미의 보존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서식지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DMZ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민통선, 민간인 통제 지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이 이제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후에 나중에 천연 기념물로 등재되고 자연유산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이 지역이 이제 잘 보존이 되기를 저희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발표자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철원의 두루미와 지역 주민의 얽힘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시고, 이제 주제는 DMZ 접경지대 마을의 두루미와 사람들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신 주윤정 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주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DMZ에서 사람과 두루미들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접경지대에서 두루미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네,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DMZ 접경지대의 다양한 어떤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화도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그 가마우지가 두루미 그 DMZ 안에 어떤 생태 습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MZ 지역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그 망향제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실향민들이 그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DMZ 지역에 가면은 어떤 가족과 그렇게 끊어진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어떤 제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그 빨간 사진은 항공금지 구역의 번호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어떤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되는 그런 저지선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1번부터 한 900번까지 되나요? 그래서 그것이 저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까지 쭉 이 번호들을 확인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DMZ 지역에는 전쟁과 어떤 그런 아픔의 기억들, 그 충돌의 역사가 곳곳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지역이나 뭐 동부전선 쪽에 가면은 땅굴과 어떤 그런 갈등들이 어떻게 있어졌는지가 있는데, 또 DMZ에 보면은 그 헌트 중이라고 해서, 헌트 소룡이라고 해서 그 땅굴을 발굴하다가 폭사한 어떤 충견에 관련된 동상도 있어서 DMZ에 보면 다양한 어떤 동물들과 생태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무장지대, 접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평화무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군사 전략의 변화, 그래서 군사 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보병부대라든지 부대들을 축소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떤 부대 경제라고 할까요? 군사 경제에 의존해서 생활들을 영위를 하셨는데, 지금 한 군 단위로 3, 4단, 4단이 한 3개나 4개 정도 있었으며 2개 정도는 축소가 되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 욕구, 기존의 군사 경제와 전쟁에 기반한 어떤 갈등에 기반했던 어떤 그런 경제를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에까지 있는, 동부 지역부터 서부 지역까지 있는 모든 그런 지역에서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DMZ의 그 사람들이 지역을 가보면 어떤 그 지역마다의 그런 동물들을 지역의 상징, 아이콘,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뭐 수달, 어떤 데는 두루미, 어떤 데는 산양 이런 식으로 또 지역 주민들 안에서는 그런 어떤 생태적 자원과 동물이 일종의 하나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싹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DMZ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DMZ 자체는 우리는 굉장히 강고한 어떤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철조망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DMZ 군사분계선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철조망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충돌을 하면서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아주 굳건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경계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또 변화하는 것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용이하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DMZ의 상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지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지뢰가 이곳저곳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DMZ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래도 사람들의 손길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줬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DMZ에 대해서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일부 생태학자들은 우려를 하시는 게, DMZ 안에 60년대와 70년대에 고엽제가 굉장히 많이 살포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DMZ에 대해서 어떤 생태 자원의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복합적인 조사와 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DMZ 안에서 DMZ가 그런 전쟁과 충돌과 그런 갈등과 상흔과 트라우마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태 자원의 보고라는 인식으로 변화해 갔을까를 한번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은 도대체 동물들한테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에는 한국전쟁 직후 그리고 그 이후에 동물들은 거기가 살기가 좋은 곳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기섭 박사님의 스승님이시기도 하신 선생님이시기도 하신 원병호 선생님께서 60년대에 신문기고한 자료를 찾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동물들한테도 굉장히 동물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때문에 야생동물이 급감했고 군인들은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희귀한 두루미, 고니, 황새를 총으로 잡아서 식량으로 삼았고 연습 삼아서 노루를 사냥하거나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한 사냥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야생동물이 멸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병호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 그런 생태학자이신 분들께서 그 DMZ의 생태적 가치 그리고 야생동물의 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차차 60년대 이후 70년대부터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지금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고 보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선 어떤 성각자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원병호 선생님이시고 원병호 선생님께서는 본인도 실향민이시기 때문에 어떤 철새라는 것들이 남북을 이어주는 하나의 어떤 매개적인 관계로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연구라는 것을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런 것처럼 1970년대 이후부터 DMZ에 대한 좀 생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계시는 ICF의 조지 아치볼드 박사님께서도 DMZ 안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어떤 생태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생태적인 관심이 이런 여러 어떤 개인들 그리고 미국 스미소니안 연구소에서도 1965년에 생태계 조사를 하고 그리고 UNDP나 어떤 국제기구들의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아주 방대하고 다양한 조사들이 한 1960년대,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학술조사, 생태계조사, 그래서 한국이 아직은 생태환경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역량이 없었을 때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런 환경부가 설립이 되고 산림청 등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환경부, 문화재청 등등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DMZ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이런 책도 만들어졌고요.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DMZ를 어떤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전 방안들이 수립이 되고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 그 철원 지역에 대한 어떤 보전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철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철원은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식민지 시대는 지금보다도 인구 규모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한국전쟁 기간에 계속 북한과 남한이 경계를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이 한국의 수복지구, 그러니까 이전에는 북한의 북한의 어떤 영토였다가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구가 되었을 때 50년대, 60년대에는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지만 60년대 이후부터 어떤 전략촌이라는 방식으로 다른 외부의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이곳에 대한 농경지 개발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철원의 평야지대 이렇게 논농사가 굉장히 아까 이기섭 박사님께서도 보여주신 그런 농경지가 개발이 된 것들은 60년대 이후부터 외부 주민들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원에는 현재 지역 조사를 해보면 원래 이전부터 사셨던 원주민들도 계시지만 외부 지역에서 철원으로 이주해서 살아가셨던 분들도 많은 여러 집단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철원에서는 이렇게 농경지들이 개발이 되는 한편 또한 어떤 생태지역을 보호지구로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있어서 아까 그런 천연기념물 샘통지역에 대한 것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철원에서 이렇게 그 농경지가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농경지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두루미 도래지로 이렇게 자리매김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의 농민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농업이 기계화가 되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수확을 할 때는 낙곡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수확을 했었는데 농업이 기계화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낙곡의 한 10분의 1이 무조건 남기 때문에 그 농업 생산력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 낙곡이 남아가면서 이게 농지의 겨울에 남아 있으면서 두루미 개체수가 증가했다라고 농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원 지역이 현재는 그렇게 비옥한 농토이긴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에는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철원에 답사를 해보면 오래된 어떤 나무가 소나무도 없다, 70년 넘은 나무가 없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이후부터였던 농경지 개발로 인해서 두루미도 살기 좋고 사람들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원 두루미 개체수는 9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모니터링이 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아까 1600에서 1700 개체수까지 이렇게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것이 두루미의 전 세계적인 개체수 전체가 증가해서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서식지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두루미가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이 철원으로 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자라면은 두루미의 경우에는 철원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게 다른 다양한 어떤 기존의 서식지들이 북한의 경우에는 어떤 그 식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루미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한강 하구구역 그리고 상해 지역에도 옌창이라는 보호지역이 있었는데 옌창 보호지역도 상하이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장강 하류 지역에서의 습지들이 부족해 나가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동아시아에서 탈냉전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두루미의 서식지들이 전반적으로 파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원이라는 곳이 두루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두루미 자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의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두루미에 대해서 여쭤보면 거의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고기도 없었기 때문에 두루미를 잡아먹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는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두루미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어떤 지역 개발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지면서 두루미 자체가 지역의 생태자원이나 생태관광 이런 방식으로 연계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두루미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두루미를 지역의 어떤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철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철원 두루미 평화타운 탐조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거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두루미 자체에 대한 관심과 두루미를 매개로 한 지역의 생태적인 관광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풀뿌리 차원에서 늘어나고 있고 아까 이기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루미들한테 겨울에 이렇게 먹이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유기농 방식 그리고 농약을 덜 쓰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두루미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대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안정성이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개발에 대한 그 욕구들이 지역이 또 다른 측면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라든지 뭔가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그리고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들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철원 지역에는 현재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DMZ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인 통제구역 내가 굉장히 두루미들한테는 중요한 어떤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전이 필요한데 현재 동부전선 쪽에는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민북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동부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보호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한강 하구 구역, 그 서부 지역에서는 한강 하구 구역이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김포, 파주 지역 등이요. 그런데 그런 개발의 물결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철원까지도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 이런 중부 지역에서 철원 지역 단순히 산림 지역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 습지를 매개로 한 보전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과 같이 공생과 상생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남북한의 어떤 평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와 관심을 매개로 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최근에 많은 평화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루미를 매개로 한 남북한의 어떤 공통의 그런 관심과 프로젝트를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적 가치를 중시한 평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중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비무장지대의 두루미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했는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Q&A 세션 전에 앞서 소개해드린 한스 자이달 재단 한국사무소의 수석연구원이신 최연아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요. 간단히 이제 앞서 이제 발표하신 두 분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고 추가로 이제 북한의 두루미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방금 소개받은 최현아입니다. 발표 자료가 몇 개 있는데요. 잠깐 기다려 제가 북한의 두루미류 분포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천연기념물 도감의 조류, 특히나 두루미류 관련돼서 천연 보호지역을 설정한 곳이 있습니다. 앞서 이기섭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용현 지역도 포함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7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조류의 번식지나 서식지를 서식지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풍요롭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에 과거에 81년도에 지금 판문벌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도 약 150여 마리의 제두루미와 15마리의 흑두루미가 관찰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룡현 쪽에서도 새 제두루미 한 쌍이 먹이 활동을 했다, 이런 관측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지금 오늘 계속 나왔던 지역 철원에 대해서도 이 천연기념물 분포도 안에서는 철원 지역이 두루미의 서식지로 중요한 지역으로 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문헌상에서는 철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강하고 제두루미 살터 서식지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고 그쪽에서 제두루미가 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이기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발표에도 나왔지만 북한에서의 두루미류 그 관찰 기록은 사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과거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조사 기록들이 있으면 좋으나 그런 것들은 없고 2016년도 국토환경공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각 두루미류 서식지에서 어떤 곳, 문덕 쪽에서는 꽤 많은 두루미류가 관찰됐고 그에 반해 강령 같은 경우는 국제 녹색지구로서 경제 특구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이라면 약간 환경, 그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도 개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관측수가 좀 작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북한에서도 여전히 저희에게 그 관련돼서 그 기록은 관찰 기록은 나오진 않지만 앞서 저희 오늘 그 회의를 주관한 국제두루미 재단에서 2008년부터 15년까지 진행했던 북강원도 안변 두루미 프로젝트 2015년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계속되고 있고 조선대학교 정정열 교수님과 그 박우일 박사님께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두루미 기록들, 그러니까 두루미가 방문하고 서식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희 쪽에서 알기로는 크낙스의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오늘 그 EFP도 있고 한국 물세 네트워크도 있지만 어쨌든 조류 서식지, 조류 관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 2020년 5월 달에 나왔던 기록입니다. 아시아 물새 센서스 조사 결과 판문벌 쪽에서 두루미들도 관찰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수는 과거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윤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걸 어떻게 남과 북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가 기본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한강하구 쪽에서도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 김포시에서 한강하구 시암습지 주변에 주루미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습지센터를 건립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부디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을 이용해서 습지센터로서 활용하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씩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벌써 이제 4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선별해서 Q&A 세션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은 이기석 박사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박사님께서 저희 이제 그룹 챗에 다 설명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게 영상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구두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발표해주신 내용 가운데 일본으로의 월동 개체가 급감한 반면에 한국의 개체수는 급증하였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 자료에는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같은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지질 공원의 경우에는 보전과 함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을 중요한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방문객 수 증가에 따라 두루미의 개체수가 감소될 우려는 없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서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혹시 추가로 조 박사님께서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월동수가 감소하고 철원 등지에서 그 숫자가 제두루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추정하는 것은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일본 쿠슈에 있는 이즈미 월동 지역에 두루미가 수용 능력을 초월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먹이, 인공 먹이의 양이 10,000마리 이하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미 그보다 2배 가까운 두루미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먹이 부족에 상당히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흑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갈 장소가 없어서 지금도 계속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제두루미가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기후가 점차 겨울철에 따뜻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본 월동지는 제두루미가 월동하기에 너무 더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철원은 과거에는 너무 추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두루미도 월동을 하는데 적정해지고 있어서 이들이 이런 철원과 연천 같은 곳을 찾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 경로 중간 기착지가 최근에 단절됐습니다. 그 예로서 4대강 사업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동기 때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데 그런 쉴 수 있는 장소들이 물로 없어졌거나 농경지가 다 개발되어 없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이들이 점차 더 내려가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질공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공원화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두루미에게도 두루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두 지역, 일본 이즈미 지역 월동지와 쿠시로 도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두루미를 보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루미의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두 지역 모두 핵심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원도 그와 같이 핵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군사보호지역이라고 아주 좋은 보호지역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 박사님 혹시 조금 더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해 드리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주윤정 박사님께 온 질문인데요. 농업으로 인하여 서식지가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비무장지대 농업하시는 분들께서 두루미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는 이기석 박사님께 질문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원에서는 농민들 중심으로 두루미 보호협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지난번에 저도 이기석 박사님 초청으로 이렇게 참가했었는데 농지에 논에 이렇게 먹이를 남겨둔다든지 아니면은 논에서 그런 우렁이 농법이나 여러 가지 농법들, 두루미 친화적인 방식들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역사회의 개발 방식과 어떤 개발의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서 이어진다기보다는 어떤 뜻 있는 농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활동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지역의 어떤 발전 계획과 같이 연동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 두루미를 매개로 한 두루미와 농민의 어떤 상생을 기본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차원의 어떤 발전 계획으로서 수립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생태 관광이라는 것들은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관광이라는 것이 기존의 관행적인 관광 방식으로 설계가 되면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두루미들의 삶도 망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기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 서식지 보전 그리고 두루미와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그 관계를 거리를 두면서 요즘에 저희한테 가장 화두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연과의 어떤 적절한 거리 두기를 매개로 해서 사람과 그 두루미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어떤 질문자께서 그 축산 농가와 그 조류 독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금 토교조 수지 바로 옆에 축산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그 농장이 제가 알기로는 닭의 어떤 양계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 전염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농가들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그런 어떤 방역선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섬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접경지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축 전염병의 문제도 있지만 오폐수의 문제도 있어서 민원이 적은 그런 지역들로 올라오려고 이렇게 퍼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 개발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 서식지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농가를 허가하지 않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들과 하나하나 금지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철원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와 평화를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 박사님께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발표 중에 말씀하신 백종환 대표님의 어머니께서 해준 두루미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철원에 이제 철원의 두루미 관련된 보호협회 활동을 하신 백종환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어떻게 이제 왜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에 의해서 뭔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생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규범적인 가치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두루미 생태를 보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라는 궁금증을 사회학자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태 보존과 어떤 자연 보호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각과 인식과 행동이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 대표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루미를 보호하게 되시고 사랑하시게 되었나요? 라는 그런 말씀을 여쭤봤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머님께서 이게 백 대표님께서는 원래는 강원도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주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두루미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귀한 동물들에 대한 가치를 어려서부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두루미를 보호해야 된다. 두루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생태 보존과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구술사, 생활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 지식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간 동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이 실제로 지역의 어떤 실천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석 박사님께 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강화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강화도에 지금 현재 40여 개의 두루미들이 월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먹이 활동 패턴이 철원 집단과 이제 유조 비율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철원이나 연천 등지의 두루미 집단하고 번식대가 다르다는 추측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관련된 최근 조사나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유감스럽게 이 강화의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는 것은 먹이를 먹는 습성이 철원의 연천의 내륙과 달리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게 같은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습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집단들이 과거에는 서해안을 따라서 진도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들이 또 북한의 황해남도 쪽에서도 서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좀 더 해안을 해서 서식하는 약간 서식지, 월동지도 다르지만 번식지도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서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넓은 하구 지역에서 번식을 하는데 수왕피라고 하는 지역에서 번식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런 집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천의 연천은 좀 더 동쪽의 내륙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는 또 숙제가 왔네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저희 사실 비무장지대나 이제 민통선 자체가 우리나라 얘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한수자애들 재단에서도 오셨는데, 공통 주제로 한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측에서 두루미 서식지 보호하는데 어떤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는지, 모든 분들께 이거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최연아 박사님부터. 저희가 한사이드 재단이 많이 하는 일이 조류를 조사를 하고 서로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분석의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쪽 남과 전문가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정보 공유 그리고 한 예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 3월인지 월은 정확하지 않은데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에서 습지 관리자 트레이닝과 함께 워크숍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북한 전문가 그리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습지 관리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남과북이 직접 조사를 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직접으로 양자를 하는 것보다 그건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다자가 여기 와 있는 EAFP라던가 ICF라던가 또 저희 같은 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공유를 하면서 인식제고 측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기석 예, 선생님. 저는 남북한이 두루미 보존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두루미를 사랑했었고 또 우리가 두루미를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DMZ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두루미들이 선택할 장소는 없습니다. 특히 남한은 이미 그들이 이용하던 하천이나 논들이 대부분 개발되어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아직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동한 것뿐이지 지금 우리가 북한의 서식지를 관심 가져줘야 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지금도 농경지가 있고 하천이 있습니다. 그 북한의 지역이 좀 더 서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이나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두루미 재단에서 진행했던 안경 프로젝트가 두루미가 되돌아오게 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런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두루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연 네. 박사님.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동아시아에서 탈냉전 이후에 대한 탈냉전 이후
환경에 대한 생태 환경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탈냉전이 되면서 어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화되면서 생태 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도 사막화가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축산, 그러니까 상업적 축산이 급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목초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발전이라는 것이 생태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생태 문명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평화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갈 때 이 생태 문제라는 것은 잔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남북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것에는 어떤 산림 보호도 있겠지만 두루미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떤 보존의 중요성이 있는 것들을 종을 같이 보존하는 노력들을 함으로써 어떤 평화의 어떤 과정을 하나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생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학적인 문제, 지역사회와의 같이 공존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으로 두루미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물이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전국에 정말 학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는데 그 학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공통의 이슈를 연결시켜가는 어떤 매개체 역할, 메신저 역할, 그리고 메신저에서 넘어가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어떤 주제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제 세션이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 이제 흥미로운 주제로 그리고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한 자리에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EFP도 사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이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게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저희 EFP 홍보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FP 소식을 들으시려면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뉴스레터,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팔로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 이제 EFP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해 줄 수 있으신데요. 기부, 기업 후원, 그리고 자원보상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특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 멸종위기종 핸드폰 그립톡을 소정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작은 돈이라도 기부해주시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저희의 뉴스와 그리고 선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